2008년 재혼한 미국인 남편 더글러스가 세상을 떠난 뒤 마그리트는 입양한 딸 안젤린과 함께 인도네시아 덴파사르 지역의 넓은 집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마그리트의 큰딸인 이보는 출퇴근 편의를 위해 시내에 있는 직장 근처로 이사했고 주말이나 공휴일에 본가를 찾아 어머니의 집안일을 도왔습니다. 둘째 딸인 크리스티나는 최근 몇 년간 미국에서 직장 생활을 했으며 명절 때나 고향으로 돌아왔었습니다. 마그리트는 안젤린을 돌보는 것 외에도 넓은 마당에 닭장을 짓고 200마리가 넘는 닭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표면적으로 마그리트와 안젤린은 대부분의 가족과 다를 바 없이 평화롭고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이 보였습니다. 2015년 5월 16일 토요일 오후 3시 마그리트는 집안 어디에서도 안젤린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처음에 마그리트는 안젤린이 어디선가 정신없이 놀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오후 5시까지 안젤린은 돌아오지 않았고 이웃들이 안젤린을 보지 못했다고 말하자 마그리트는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마그리트가 정신없이 안젤린을 찾기 시작하자 한 이웃이 큰딸 이본에게 전화를 걸어 안젤린의 실종 소식을 알려주었습니다. 오후 6시경 이본은 집에 도착했고 어머니와 함께 주변 모든 곳을 샅샅이 수색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어디에서도 안젤린을 찾을 수 없었고 결국 이본은 어머니를 데리고 현지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나중에 이본은 그날의 상황을 회상하면서 경찰서로 가는 길에 안젤린이 납치됐을 것으로 생각했었다고 말했습니다. 마그리트는 안젤린이 하늘색 드레스와 노란색 슬리퍼를 신고 있었다며 경찰에 신고하게 됩니다. 안젤린을 마지막으로 목격한 사람은 가정부인 아구스였고 그는 낮 12시 30분경 안젤린이 숙제를 한다며 연필을 빌렸고 3시경 집 앞에서 안젤린이 혼자 놀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본은 안젤린이 얌전하고 어린 나이에도 예의 바르다고 말했고 자신의 가족들과 사이가 좋았다고 답했습니다. 마그리트는 안젤린이 입양아이지만 항상 친딸처럼 아낌없이 대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마그리트는 경찰에게 최선을 다해 안젤린을 양육해왔다며 최대한 빨리 아이를 찾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경찰은 안젤린이 초등학교 2학년이었기 때문에 따라서 길을 잃었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안젤린은 가족들과 아무런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가출할 이유도 없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때 경찰은 안젤린의 친부모가 입양을 번복해 아이를 데려갔을 수도 있다고 추측했습니다. 경찰은 그날 밤 마그리트의 동네로 향했고 경찰견과 함께 동네 곳곳에서 수색을 이어갔지만 안젤린의 흔적조차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후 며칠 동안 경찰은 마그리트의 집 주변 모든 CCTV를 회수해 꼼꼼히 살펴보기 시작했고 동시에 안젤린의 친아버지를 찾아 그가 사건에 연루되었는지 조사를 이어나갔습니다. 그러나 CCTV에서 안젤린의 모습을 찾을 수 없었고 친아버지 역시 별다른 혐의점이 없었습니다. 경찰과 마찬가지로 마그리트의 가족도 안젤린을 적극적으로 찾고 있었으며 주로 소셜미디어를 통해 대중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5월 23일 마그리트의 둘째 딸인 크리스티나도 안젤린을 찾기 위해 미국에서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소셜미디어를 통해 안젤린의 실종 소식은 재빠르게 퍼지기 시작했고 많은 언론들도 안젤린의 소식을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이본은 몇 차례 협박 문자를 받았고 상대방은 자신이 안젤린을 데리고 있다며 고에게 몸값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이 메시지들은 조사 결과 사기로 밝혀졌습니다. 5월 16일부터 5월 25일까지 이미 9일이 지났지만 경찰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진전도 이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절망에 빠진 마그리트는 안젤린을 어떻게든 찾기 위해 결국 심령술사에게 찾아가고 말았습니다. 그 심령술사는 마그리트에게 안젤린이 아직 덴파사르에 있다고 말했고 어딘가에 갇혀있지만 막혀있기 때문에 나오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일부 언론은 경찰 능력의 한계가 보인다며 안타까운 심정을 보도했고 이제 이 사건은 전국적으로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자카르타에 범죄 수사 전문가들이 파견되어 이 사건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안젤린은 나이가 어리고 입양하였기 때문에 인도네시아 아동보호위원회도 이 사건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5월 말 아동보호위원회는
안젤린의 생활과 학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아레스라는 직원을 마그리트의 집으로 보냈습니다. 그러나 예상외로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았고 마그리트는 아레스의 방문을 거듭 미루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이유를 밝히기를 거부했으며 심지어 집 접근을 막기 위해 경호원까지 고용했습니다. 이웃들의 설득 끝에 마그리트는 마침내 자신의 집에 들어오도록 허락했습니다. 마그리트의 저택은 닭장 외에도 바나나 나무와 망고나무 몇 그루가 심어져 있었고 마당에는 잡동사니들이 아무렇게나 쌓여 있었습니다. 마그리트가 키우는 10여 마리의 개와 고양이는 안채와 마당 사이를 유유히 돌아다녔습니다. 아레스가 집 안으로 들어가자 마그리트는 안젤린이 어느 방에서 생활했었는지 말할 수 없었습니다. 아레스가 추궁하기 시작하자 마그리트는 마지못해 최근 안젤린이 닭장에서 많이 잤었다고 말했습니다. 아레스는 즉시 닭장으로 향했는데 닭장의 위생 상태가 좋지 않았고 냄새가 코를 찌르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닭장 구석에는 안젤린의 초라한 보금자리가 있었습니다. 마그리트는 고작 8살짜리 아이를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서 살게 한 것에 대해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아레스는 마그리트에게 안젤린을 찾게 되면 아동보호시설에 맡길 것이며 양육권 또한 박탈시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마그리트는 분노하며 부엌으로 달려갔고 부엌칼을 집어들어 아레스를 쫓아냈습니다. 이어 아레스는 안젤린의 담임 선생님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안젤린의 집에서 학교까지는 편도로 2km이며 안젤린은 학교까지 항상 걸어 다녔습니다. 선생님은 안젤린이 지각하는 날이 잦았고 늦을 때는 정오에 등교했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안젤린이 깨끗한 옷을 입은 것을 본 적 없었고 종종 닭똥 냄새가 났으며 때때로 옷과 머리에 닭똥이 묻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선생님은 바쁘지 않을 때 안젤린의 머리를 감겨주고 몸을 닦아주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은 안젤린이 또래 아이들보다 말랐었고 수업 시간에는 집중하지 못하고 졸기도 하며 때로는 기절하기도 했었다고 알렸습니다. 선생님은 안젤린에게 어디가 불편한지 집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물을 때마다 안젤린은 고개를 숙이고 대답하지 않거나 거짓말을 했었습니다. 딱 한 번 안젤린이 선생님에게 집에는 먹을 것이 부족하고 집안일을 많이 해야 한다고 말했었습니다. 결국 선생님은 마그리트에게 연락하게 되었는데 그때 마그리트는 안젤린의 생활 능력을 키우기 위해 빨래와 청소를 시킨 것이며 안젤린이 또래에 비해 마른 이유는 편식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다행히 선생님은 마그리트의 말을 믿지 않았고 안젤린이 걱정되어 교장 선생님에게 자초지종을 알렸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교장 선생님도 안젤린을 걱정하기 시작했고 결국 마그리트에게 안젤린을 다른 곳으로 입양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마그리트는 누구든 안젤린을 빼앗으려 한다면 가만두지 않을 것이라며 단호하게 거부했습니다. 마그리트의 기괴한 행동과 선생님의 증언을 통해 아레스는 경찰서로 향했고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를 경찰에게 모두 알렸습니다. 이때까지 경찰은 수색에만 집중해 왔었고 안젤린의 삶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목격자 진술을 다시 조사한 결과 그날은 주말이었는데 안젤린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마그리트는 그동안 안젤린을 찾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경찰이 그녀의 집을 수색하려 하자 또다시 그녀는 완강하게 거부했습니다. 이제 경찰은 안젤린이 집을 나와 납치되거나 스스로 사라진 것이 아니라 집에서 살해되었을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추정하게 됩니다. 2015년 6월 2일과 10일 경찰은 영장을 발부받아 마그리트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처음에 경찰은 뚜렷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고 두 번째 찾아갔을 때 마그리트와 이본 모녀는 검진을 받기 위해 병원에 있어 집에 없었습니다. 경찰은 닭장 근처 뒷마당에서 나무판이 쓰레기와 닭똥으로 쌓여 있는 것을 보았고 그 나무판을 제거해 보니 매립한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경찰은 조심스럽게 땅을 파기 시작했고 약 40cm 정도 파내려갔을 때 밝은색의 커다란 천 조각이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계속해서 땅을 파헤쳤고 불행히도 안젤린의 시신을 발견하고 말았습니다. 부검 결과 안젤린의 위와 장은 완전히 비어 있었고 이는 그녀가 죽기 전 24시간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았음을 의미했습니다. 오른쪽 어깨 뒤쪽에 담뱃불에 의한 화상이 남아 있었고
전신에서 무려 23개의 멍이 발견되었습니다. 입술과 잇몸은 부어 있었습니다. 목에는 밧줄 자국이 남아 있었는데 이는 사후에 생긴 것으로 보았습니다. 두개골의 외상이 남아 있었고 이는 둔기로 인해 형성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직접적인 사인은 뇌출혈이었으며 사망 시각은 5월 16일 오후로 보았습니다. 성폭행을 당한 흔적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마그리트는 안젤린을 찾기 위해 16일 오후부터 이웃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시작했고 그날 저녁부터 경찰이 수사에 개입했었습니다. 경찰은 이 사이 범인이 안젤린을 묻은 것으로 보았고 그가 마그리트의 집을 드나들 수 있는 인물이거나 그곳에서 생활하고 있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범인이 마그리트와 그녀의 가족 혹은 가정부로 추정했습니다. 매장지의 깊이는 70cm이고 길이는 1.8m, 너비는 90cm였습니다. 안젤린의 몸을 감싸고 있는 흰색 천이 있었는데 DNA 검사 결과 그 흰색 천은 가정부인 아구스의 침대 시트로 밝혀졌습니다. 이 증거를 토대로 경찰은 아구스가 범인일 것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그는 마그리트의 집에 살았고 젊은 남성이기 때문에 구덩이를 팔 수 있는 체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또한 발견된 시트가 직접적인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6월 13일 경찰은 안젤린 살해 혐의로 아구스를 체포하게 됩니다. 처음에 아구스는 단호하게 부인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범행을 인정했고 2가지 버전을 자백했습니다. 5월 16일 정오 안젤린이 자신의 방으로 놀러와 대화를 나누고 있었는데 마그리트가 찾아와 무능하다는 이유로 자신을 꾸짖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안젤린의 비웃음에 화가 나서 결국 안젤린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발로 찼다고 주장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아구스는 진술을 번복했고 2번째 버전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안젤린을 탐하고 있었는데 마침 그날 정오에 안젤린이 연필을 빌리러 자신의 방으로 찾아왔고 그때 충동적으로 몹쓸 짓을 이어갔다고 주장했습니다. 안젤린이 계속해서 저항하자 제압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살해했다는 주장이었죠. 그러나 그의 진술은 경찰이 조사한 결과와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안젤린이 성폭행이나 추행을 당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구스는 범행 장소가 자신의 방이었다고 자백했는데 그의 방에서 안젤린의 혈흔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아구스가 진범을 알고 있으며 뇌물을 받았거나 혹은 협박을 받아 고의로 위증한 것으로 추측했습니다. 사건을 돌이켜보면 마그리트는 오랫동안 안젤린을 가혹하게 대했고 집 수색에 대해 협조하지도 않았었습니다. 또한 그녀는 아구스의 고용주였습니다. 사건 약 일주일 후인 5월 23일 아구스는 마그리트로부터 청소가 불량하다는 이유로 해고되었고 5월 26일 그는 짐을 싸서 마그리트의 집을 떠났습니다. 이제 경찰은 마그리트를 의심하게 되었고 6월 16일 경찰은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다시 마그리트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에 경찰은 2가지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죠. 마그리트는 처음 경찰에 신고했을 때 안젤린이 노란색 슬리퍼를 신고 있었다고 진술했는데 그 슬리퍼가 그녀의 방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슬리퍼는 깨끗이 닦여 있었기 때문에 혈흔이나 생체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마그리트의 방 커피 테이블 아래에서 밧줄이 발견되었는데 그 밧줄은 안젤린이 발견되었을 때 묶여있던 밧줄과 동일한 밧줄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신문받은 아구스는 결국 마그리트가 범인이라고 인정했고 그녀의 명령에 따라 안젤린을 묻은 것이라고 진술했습니다. 이러한 대가로 마그리트에게 20억 루피아를 받았다고 진술했는데 나중에 말을 바꿔 2억 루피아를 받았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아구스가 얼마를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그리트가 자신에게 비밀을 유지하고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지시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아구스에 따르면 사건 전날인 5월 15일 안젤린의 볼이 붉게 부어오르고 코피가 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안젤린에게 이렇게 된 이유를 물었는데 그때 안젤린은 마그리트에게 맞았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날인 5월 16일 정오 안젤린이 연필을 빌리러 자신을 찾아왔는데 그때 안젤린은 괜찮았고 특이한 점은 없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오후 1시경 아구스는 마그리트의 방에서 안젤린의 울부짖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거의 동시에 마그리트가 아구스에게 자신의 방으로 들어오라고 지시했습니다.
방에 들어서자마자 안젤린은 온몸에 멍이 든 채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이를 본 아구스는 충격을 받았고 어떻게 이렇게까지 해야겠냐며 마그리트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마그리트는 아구스에게 닥치라고 말했고 계속해서 안젤린을 구타하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 안젤린은 의식을 잃었고 마그리트는 안젤린이 기절했다고 판단해 뺨을 때리고 꼬집었지만 안젤린은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그리트는 당황했지만 곧 평정심을 되찾았습니다. 이제 마그리트는 아구스에게 도와달라며 부탁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아구스는 거절했지만 계속되는 마그리트의 부탁과 혹은 명령으로 인해 결국 어쩔 수 없이 돕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렇게 마그리트의 지시로 안젤린을 묻은 것이며 땅을 판 흔적을 은폐하기 위해 나무판을 덮어둔 것이라고 진술했습니다. 마그리트는 아구스에게 2억 루피아를 주겠다고 약속했고 특히 큰딸인 이본에게는 절대 말하지 말고 비밀로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런 다음 마그리트는 아구스에게 고향으로 돌아가고 다시는 돌아오지 말라고 협박했습니다. 오후 4시 30분 문제가 해결됐다고 생각한 마그리트는 안젤린을 찾는 척하며 일부러 이웃들에게 안젤린을 보았는지 물었습니다. 그날 저녁 이본이 집에 온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하게 된 것입니다. 5월 17일 아구스는 마그리트의 지시에 따라 해고되었지만 이본은 아구스에게 사건 해결을 위해 경찰에 협조해달라고 요청했고 그가 떠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5월 26일이 돼서야 아구스는 짐을 싸서 마그리트의 집을 떠날 수 있었습니다. 아구스는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해 진심으로 후회한다고 말했고 안젤린을 알게 된 지 오래되지 않았지만 자신을 잘 따르고 착한 아이였다고 말했습니다. 아구스는 자신의 죄를 진심으로 속죄할 의지가 있으며 사형을 선고받더라도 원망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아구스는 마그리트에 의해 어쩔 수 없이 가담했다면서 마그리트가 가장 큰 대가를 치러야 한다며 거듭 주장했습니다. 아구스의 자백 이후 마그리트는 모든 것을 부인했고 이본만 언론을 통해 아구스를 반박했습니다. 이본은 인터뷰에서 아구스의 주장은 근거가 없으며 신뢰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마그리트는 2015년 4월 23일 지인의 추천으로 아구스를 고용했습니다. 당시 이본은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대부분의 가정부는 여성인데 어머니가 젊은 남성을 고용했기 때문입니다. 이본이 아는 한 아구스는 가정부로 고용되기 전 발리의 한 휴양지에서 청소부로 일했었고 가정부로 고용된 후 게으른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본은 아구스가 항상 닭장을 청소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닭에게 먹이를 주는 것도 잊었기 때문에 그녀는 어머니에게 아구스를 해고하라고 조언했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아구스가 발전해가는 모습을 보고 싶다며 그를 해고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본은 아구스가 어머니에게 누명을 씌운 것이라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과학수사팀은 루미놀 시약을 사용해 마그리트의 방에서 상당수의 혈흔을 확인했지만 그러나 DNA가 모두 훼손돼 안젤린의 혈흔임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혈흔은 벽과 바닥에 집중되어 있었는데 이는 아구스의 자백과 일치하는 방식으로 분포되어 있었습니다. 6월 28일 경찰은 마그리트를 안젤린 살해 혐의로 체포하게 됩니다. 신문 과정에서 마그리트는 안젤린을 학대하고 살해했다는 사실을 단호하게 부인했고 아구스가 일자리를 구하는 척하고 자신의 집으로 들어왔지만 사실 그의 진짜 목적은 안젤린이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마그리트는 5월 16일 오후 안젤린을 찾을 수 없었을 때 특히 아구스가 조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가 범죄를 저지른 후 죄책감을 느꼈을 것이고 아구스를 더 일찍 의심하지 않은 것에 대해 후회한다고 밝혔습니다. 마그리트는 안젤린이 태어난 지 3일 만에 자신의 집으로 데려왔고 늘 친딸처럼 사랑했으며 헌신을 다해 양육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안젤린을 잃은 것도 억울한데 자신이 범인으로 몰려 너무 어이없고 억울하다고 답했습니다. 이 말을 한 후 마그리트는 경찰의 질문에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그리트를 신문한 경찰관은 그녀와 대화하는 동안 그녀가 슬프게 울다가도 마치 이중인격자처럼 갑자기 침착했었다고 회상했습니다. 마그리트의 몇몇 지인들은 그녀가 정신분열증 때문에 안젤린을 학대했을 수도 있다며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2008년 두 번째 남편인 더글러스가 사망한 후
마그리트는 정신적으로 충격을 받았고 정서적으로 점점 불안정해져 갔다고 합니다. 이러한 증언으로 경찰은 마그리트의 심리검사를 진행했는데 그녀가 무관심하고 공감 능력이 없는 사이코패스 성격을 갖고 있으나 정신질환은 앓고 있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마그리트의 변호사는 경찰에 아구스의 증언을 부인하며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평소 마그리트가 아구스를 얕보고 모욕했기 때문에 아구스는 어떻게든 복수하고 싶어 안젤린을 살해 후 마그리트에게 누명을 씌운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아구스의 증언과 일치하는 마그리트의 침실 벽과 바닥에서 혈흔이 발견되었지만 누구의 것인지 확인할 수 없고 반려동물들의 부상으로 인해 남았을 수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마그리트가 안젤린을 살해하기 전 아구스를 자신의 방으로 부른 것은 비논리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범인은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변호사는 마그리트가 안젤린을 살해하는 동안 아구스가 옆에서 목격할 수 있게 자신의 방에 두었다는 것은 논리적이지 않다는 것이었죠. 그러나 증인들과 증거들은 점차 마그리트를 가리키고 있었고 아구스의 방을 비롯해 다른 방에서는 혈흔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경찰은 마그리트의 방이 범행 현장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아구스가 범인이라면 고용주인 마그리트에게 들키지 않고 오랫동안 구덩이를 파는 것은 불가능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살해 동기에 대해서 경찰은 두 번째 남편 더글러스의 유언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더글러스의 유언장에는 재산의 60%는 아내인 마그리트, 그리고 나머지 40%는 입양한 딸인 안젤린에게 물려주겠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더글러스가 남기고 간 재산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더글러스의 유언장에서 이본과 크리스티나에게는 단 1%의 지분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마그리트는 상속에 대해 불만을 품었을 것이고 미래의 친딸 2명에게 재산을 물려주기 위해 안젤린을 살해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마그리트는 1986년 인도네시아에 거주하는 미국인 지질학자인 더글러스와 결혼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이번 결혼은 재혼이었습니다. 마그리트는 1970년대 중반 미국인 조종사와 결혼해 장녀인 이본을 낳았습니다. 1980년대 초 그녀의 첫 번째 남편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1985년경 마그리트는 더글러스를 만나게 되었고 그렇게 두 사람은 사랑에 빠진 것입니다. 인도네시아에 오기 전 더글러스는 전처와의 사이에서 두 딸을 두었습니다. 마그리트와 더글라스가 결혼 후 마그리트는 둘째 딸 크리스티나를 낳았습니다. 2006년부터 2007년까지 이본과 크리스티나는 차례로 집을 나와 독립했고 외로웠던 마그리트는 더글러스에게 아이를 입양하자고 제안했지만 그러나 더글러스는 당시 62세였기 때문에 아이를 돌볼 여력이 없다는 이유로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마그리트의 마음은 바뀌지 않았고 주변 지인들에게 입양할 수 있는 아이가 있는지 물어보고 다녔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마그리트는 중개인을 통해 개인 병원 의사 소개로 안젤린의 친부모를 만났습니다. 안젤린의 친부모의 월 수입은 150만 루피아 밖에 되지 않았고 형편이 넉넉하지 않은 빈곤층이었습니다. 또한 이미 자녀 한 명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현지 평균 출산 비용은 80만 루피아였는데 부부는 그 돈조차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인도네시아에서는 임산부가 심각한 질병을 앓고 있거나 성범죄가 아닌 이상 낙태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궁지에 몰린 부부에게 이제 유일한 탈출구는 아이를 낳아 입양하는 방법뿐이었습니다. 그렇게 마그리트는 안젤린의 친부모를 만난 뒤 입양 의사를 밝혔습니다. 2007년 5월 19일 어머니는 건강한 딸 안젤린을 출산했고 마그리트는 이 소식을 듣고 5월 21일 아이를 데리러 병원을 찾았습니다. 마그리트는 출산 비용을 모두 결제했고 사례금으로 부부에게 180만 루피아를 주었습니다. 떠나기 전 마그리트는 입양 계약서를 꺼내 안젤린의 친부모에게 서명을 부탁했습니다. 그 계약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아이가 18살이 되기 전까지 친부모를 만날 수 없습니다. 둘째, 아이는 적법한 입양 절차를 밟을 것이며 현재 있는 자녀들과 동일한 지위를 누릴 것입니다. 셋째, 아이가 입양된 후 만약 사망할 경우 아이의 상속 지분은 모두 이본과 크리스티나에게 귀속되며 어떠한 경우에도 친부모는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마그리트는 아이를 입양한 후 자신의 어머니 중간 이름을 따서 아이의 이름을 안젤린으로 지었습니다. 이후 마그리트가 안젤린을 키우는 과정에서 친척들과 지인들은 그녀가 안젤린을 제대로 돌보지 않았다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안젤린이 생후 6개월이었을 때 마그리트는 지인들에게 안젤린을 맡긴 후 여행을 다니기도 했고, 안젤린이 입었던 옷들은 모두 중고시장에서 구입한 것이었습니다. 반면 입양을 반대했던 더글러스는 안젤린과 만난 후 아이를 진심으로 사랑했고 시간이 남을 때마다 안젤린을 돌봤습니다. 그러나 좋은 시절은 오래가지 못했고, 안젤린을 입양한 지 1년이 조금 넘은 2008년 9월 17일 더글러스는 싱가포르에서 치료 중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더글러스는 인도네시아에서 30년 넘게 지진 연구와 석유 탐사 분야에 종사해왔으며 여러 다국적 기업에 고용되어 두둑한 급여를 받았었습니다. 안젤린은 마그리트와 더글러스의 법적인 입양딸로 양부모의 재산을 상속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더글러스의 유언장은 여러 명의 딸 중에서 안젤린이 최대 수혜자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마도 마그리트는 안젤린이 없어지면 더글러스의 상속권을 모두 통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이기적이고 파렴치한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보는 경찰의 이론을 부인하며 자신의 가족이 소문처럼 부유하지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어머니가 그 작은 유산 때문에 결코 안젤린을 살해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보는 양부인 더글러스의 재산 대부분이 자신의 치료에 사용되었고, 그가 세상을 떠난 후 가족의 재정 상황은 악화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어머니가 힘든 삶을 살고 있었고 생활비를 벌기 위해 닭을 키웠던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어머니가 안젤린의 생일 파티를 열어줄 돈이 없어서 자신에게 전화해 돈까지 빌렸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부 언론들은 마그리트의 배경을 조사하기 시작했고, 그녀가 중산층 가정에서 태어났다고 보도했습니다. 마그리트는 고등학교를 졸업 후 외국 무역회사에서 근무했으며 1970에서 80년대에 보기 드문 뛰어난 커리어 우먼이었습니다. 또한 마그리트는 부동산 투자에 관심이 많았고 그녀의 이름으로 최소 4개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경찰은 마그리트의 실제 재산과 부동산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경찰 내부에서 상속 문제보다는 마그리트가 이유 없이 안젤린을 지속적으로 구타해 왔었는데 그날 너무 심하게 구타해 살해된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마그리트의 절친은 2013년부터 그녀가 안젤린을 학대했었다고 폭로했고, 또한 2014년 마그리트의 집에서 일하던 가정부도 마그리트의 방에서 안젤린의 비명소리를 들었다고 폭로했습니다. 그 가정부는 안젤린이 매일 아침 오전 6시에 일어나 닭에게 먹이를 주고 닭장을 청소했었다고 진술하기도 했습니다. 청소가 끝나지 않으면 안젤린은 음식을 먹을 수 없었고 학교에도 갈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몇몇 이웃들도 평소 안젤린이 쉬지 않고 일만 했었다고 증언했습니다. 2015년 9월 7일 경찰은 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마그리트에게 과실치사 혐의로 종신형을 구형했습니다. 아구스에게는 시신은닉 혐의로 징역 12년을 구형했습니다. 10월 23일 이 사건의 재판이 시작되었고, 마그리트는 법정에서 안젤린을 학대하고 살해한 사실을 여전히 부인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녀는 진짜 범인이 아구스라며 거듭 강조했습니다. 안젤린의 친모는 방청 중 마그리트의 말을 듣고 분노를 참지 못했고 결국 마그리트에게 물건을 던졌습니다. 2016년 2월 29일 결국 마그리트는 종신형을 선고받았고, 아구스는 그동안 절실히 반성하고 수사에 협조했다는 점을 고려해 검찰이 구형한 것보다 2년 적은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고 잇따라 항소를 이어갔습니다. 여전히 마그리트는 모든 혐의를 부인했고, 아구스는 자신이 살해하지도 않았는데 형량이 무겁다는 것이었죠. 안젤린의 친모 역시 판결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마그리트가 자신의 딸을 잔인하게 살해했다며 종신형보다는 사형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불평했습니다. 2016년 10월 26일 고등법원은 두 사람의 항소를 기각했고, 그들은 다시 항소를 이어갔지만 2017년 2월 25일 항소는 다시 기각되었습니다. 2024년 12월 6일 복역 중인 마그리트는 신부전으로 사망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인도네시아 의회는 아동의 권리와 이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여러 법률을 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행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길 바랍니다.